네, 사진으로 보는 한국사 5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한 84쪽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84쪽. 오늘은 좀 나아져서 한 영하 10도 정도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평소에 영하 20도였다가 이제 영하 10도 정도라서 좋아하고 있는 꼴이라니. 자, 첫 번째 사진은 광복을 맞았어요. 광복은 1900... 손 엄청 미끄럽다. 방금 핸드크림 발랐더니 왜 발랐을까? 8월 15일이고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게 되죠. 그리고 얘는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중국 동쪽에 있어요, 상하이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문림독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단 말이에요. 얘는 서대문 형무소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 있잖아. 이 뒤쪽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단 말이지. 얘는 뭐야? 얘는 영은문이야. 영은문.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 사신들이 이 영은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글씨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허물고 이 뒤에다가 독립문을 세워서 자주적 의식을 고취한 거야. 그 해는 대략 한 1897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독립협회를 만든 서재필의 의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서재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독립협회 사람들일 거라는 건 확실해요, 거의.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이양선이라고 부릅니다. 글씨는 이양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특이한 이상한 서양의 배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형태라는 거죠. 1850년대 이후에 이제 특이한 형태의 배들이 조선 앞바다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수교하자, 통상하자, 이런 거야. 이제 너희들 우리하고 이제 무역도 하고 이런 거 하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일본의 운요 사건이 있었고, 미국의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었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후에 발생한 것이 1871년 신미양요고요. 신미양요고,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신미양요는 그 미스터 선샤인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운요 사건은 일본이 일으킨 건데, 자, 이거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얘는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조선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부고 뒤에 있는 건물이 그 경복궁이죠. 얘는 청와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나쁜 놈들이지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도 없지. 여기다가 경복궁 앞에다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나서 이제 경복궁을 가려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허물죠. 허물고 나서 지금은 이제 어때요? 여기 이제 이게 무슨 문인 줄 알아? 이게 광화문이죠. 광화문. 광화문이고, 여기 이제 문 2개를 통과하면 여기가 경복궁 근정전이 되는 것이죠. 서울 사는 친구들은 여기가 어딘지 매우 잘 알 거예요. 그쵸? 넘어가 보면 이거 딱 봐도 느낌이 3.1운동 느낌이 팍팍 있죠. 3.1운동은 1919년이에요.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유관순 열사 등등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분들이 있죠. 이거는 아마 왠지 느낌상 독립기념관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얘는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 단원풍속도 이렇게 얘기하죠. 단원풍속도. 방랑시임, 김사카, 지도, 김정호. 단원 김홍도 선생의 그림이죠. 단원 김홍도 선생의 풍속하고 김홍도 선생의 논갈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느낌이죠. 뒤에 탱크 빵빵 있고요. 슬픈 느낌의 언니하고 동생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전쟁 끝난 다음에 혹은 전쟁 중에 이제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엄청 슬픈 상황이죠. 가슴 엄청 아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옆에 포탄 떨어지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얘는 문인데 선생님 느낌상은 팔달문인 것 같아요. 교과서 봐도 팔달문이라고 써있는데 수원 화성이죠.
수원 화성에 크게 두 개의 문이 있어요.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여기는 팔달문이고요. 팔달이라는 거는 사통팔달이란 말이 있어. 세계의 어느 곳이나 다 통한다. 약 이런 뜻이에요. 8개 방향으로 다 통한다 이런 뜻이고, 수원 화성이랑 가장 관련 깊은 왕을 꼽자면 정조죠. 정조의 실제 이름은 이산이죠. 드라마도 있었어요. 이서진 배우가 열연을 하였는데, 정조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2의 수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수원 화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깊은 얘기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사도세자잖아요. 그죠?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쪽 근처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세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조죠. 영조가 사도세자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정권 사이에서 신하들의 그런 힘싸움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조도 끊임없이 암살의 위협에 빠져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양에 있을 때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수원 화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실제로 수원 화성으로 수도를 옮기진 못했지만 수원 화성을 그만큼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으로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조하면 최측근 누가 있을까요? 최측근으로 하면은 정약용 선생이 있죠. 정약용 선생은 되게 똑똑한 실학자였어요. 실학자. 실제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실학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 하면 책, 여러분 알고 있는 책, 목민심서죠.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어요. 목민심서는, 목민이라고 하는 건 관리예요. 그래서 관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해서 목민심서라고 이름을 지었죠. 영조하고 정조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거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탕평이라는 거죠. 탕평책. 이쪽 저쪽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노론소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쪽 저쪽 가리지 말고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 이래서 탕평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탕평비죠. 탕평비. 서울에 있다고 해요. 인재를 고르게 등용할 거예요. 탕평비고요. 얘는 이제 규장각인데, 얘는 어디다 쓸까? 규장각인데, 정조규장각 있잖아요. 규장각은 쉽게 말해서 왕실 도서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강화도에 외규장각이 있었죠. 외규장각은 1866년 병인야균 때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 외규장각에 있었던 의궤를 비롯해서 중요한 문서들이 약탈당한 가슴 아픈 곳이죠. 실제로 규장각은 정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정조는 이 규장각을 본인의 힘을 키우는 그런 역할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또 얘는 뭐예요? 얘는 당연히 거중기지. 거중기 하면 누구를 알고 있어야 돼? 거중기 하면 정약용이죠. 정약용이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를 세울 때 이용하였어요? 수원 화성을 세울 때 이용하였어요 라고 하는 것쯤 알고 계셔야 되고, 얘는 농로라고 하는 것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얘는 지도 김정호 김정호 선생이 만든 지도가 뭐죠? 대동여지도예요. 그쵸? 대동여지도이고, 이 사람도 실학자예요. 실학자는 실제적인 학문에 도움이 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약용도 있었죠. 김정호 선생의 호는 고산자입니다. 고산자는 높은 산의 아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의 그런 영토, 국토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동여지도겠죠, 똑같이. 그리고 이 책은 뭘까요? 딱 봐도 느낌이 선생님 잘 모르지만 목민심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민심서 어떤 사람이 지었다고 했어요? 정약용이 지었다고 했어요. 정약용은 진짜 많은 사상을 주장을 했는데, 토지를 균등 분배하자, 토지를 똑같이 나누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 사람은 천주교를 믿는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라도의 강진이라는 곳에 유배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진에 유배가 되어 있었는데, 이 강진에서 그런 정자를 하나 지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산초당이라고 해요. 왜냐면 다산 정약용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짓습니다. 목민심서, 뭐 경세유표라던가 엄청 많은 책을 저술을 하죠. 정약용 선생님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정약용 선생이 아닐까. 정약용 선생님이죠. 정약용 하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실학, 그리고 정조, 그리고 목민심서, 뭐 그 다음에 거중기, 뭐 이런 것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잘 못 읽겠는데 이게 무슨 글자야. 느낌이 있다. 잘 봐봐봐 여러분. 자, 길동이 가로대구나. 길동이 가로대 초낭,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길동이가 나온 걸로 봐서 홍길동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뭐다? 한글 소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지었냐? 허균이란 사람이 지었습니다. 허균이란 사람 지었고 약간 여러분 홍길동 이야기 아나요? 그 신분제를 좀 약간 뭐랄까 신분제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글 소설 여러 가지 있지만 홍길동전뿐만 아니고 교과서에 보면 뭐 춘향전, 심청전, 뭐 장화홍련전, 여러분 장화홍련전 알죠? 장화홍련전 대표적인 처녀귀신 얘기죠. 자, 이런 소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또 조선 후기에는 풍속화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는데 이 풍속화는 신윤복 선생님이 지은 풍속화예요. 신윤복, 저 어디다 써야 돼? 진짜. 신윤복 선생님이 지은 풍속화고 이름은 단오풍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림의 전체는 아니에요. 단오풍정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풍속화가 2명을 고르자면은 누가 있냐면 신윤복 선생님하고 아까 얘기했던 단원 김홍도 선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하도 신윤복 선생님이 여자를 많이 그려서 여자인가 생각했는데 신윤복 선생님은 남자입니다. 신윤복 선생님은 그 여인네들의 삶을 좀 많이 그렸어요. 미인도라고 하는 그림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김홍도 선생님은 그 일상적인 삶을 많이 그렸죠. 아까 논가리를 비롯해서 이거는 이제 서당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느낌이 되게 다르죠?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맞은 것 같죠? 그래서 꽃이다 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는 걸로 봐서 나이가 일정하게 서당을 다니는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반 친구들이 요즘에 선생님 올해 몇 학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선생님은 서당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뭐예요? 딱 봐도 얼쑤 프리스타일 랩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쇼미더머니 느낌의 이제 이건 판소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하는 사람 소리꾼,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북을 치는 고수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많이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판소리가 최초의 랩이 아닐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서 이건 이제 탈놀인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탈을 씁니다. 안동 되게 유명하죠. 안동 하회 탈놀이 여기 보면은 글씨를 잘 모르지만 하회 별신구 탈놀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닐까. 하회 별신구 탈놀이. 이것은 막 양반을 조금 조롱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번 강의 때 양반이 왜 본인들을 조롱하는데 이런 걸 많이 보나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느낌.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이 사람은 전주 이씨예요. 전주 이씨라는 얘기는 당연히 왕족이란 얘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맨날 술 먹고 개 흉내 내고 막 이랬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세도 정치였거든요. 세도 정치가 순원철 3대 때 순종, 헌종, 철종 3대 때 한 60년 동안이 세도 정치였는데 이제 왕족의 외척들이 정치를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막
돈 받고 벼슬을 팔고 막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전주 이씨라고 하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하응이 나름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철종이 죽고 나서 후사가 없었는데 이하응이 참 모자라 보이니까 이하응의 아들이었던 고종을 왕으로 내세웁니다. 고종이 되게 어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흥선대원군이 이제 드디어 멀쩡한 척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상황을 기다려왔다 내 이놈들 하면서 세도 정치를 타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흥선대원군이 했던 대표적인 개혁 정치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서원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고등 교육기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교육기관을 왜 정리를 하느냐를 봤으면 이 서원에 들어가 있으면 세금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서원이 되게 나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서원이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을 피 빨아먹듯이 빨아먹는 약간 그런 존재였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서원을 많이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건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세금을 좀 공평하게 양반들한테도 부과하는 그런 걸 했어요. 뭐 세금 공평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부터는 좀 문제가 되는 게 경복궁을 재건이라고 하는데 경복궁 수리를 했어. 이제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엄청 불타서 경복궁에서 지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궁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경복궁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당백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돈이 상평통보였는데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지니는 당백전을 막 시중에 뿌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양반들한테 막 기부금을 받았어. 그러니까 양반들도 싫어하고 일반 백성들도 싫어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 것이죠. 흥선대원군은 한 10년 정도 정치를 했는데 왜 정치를 했냐면 고종이 너무 어렸거든. 그래서 1863년부터 1873년까지 한 10년 정도 정치를 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여기 서원이에요. 서원 정리, 빠반 서원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또 이거 보면 이거는 이제 그거네. 의궤 얘기를 해야 되는데 1866년에 강화도로 누가 놀러 왔냐면 이제 프랑스 군인들이 놀러 왔어. 놀러 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병인양요. 사람들 엄청 죽고 피해를 엄청 많이 입었어요. 결론적으로 쫓아내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피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병인양요 때 아까 말했던 그 외규장각에서 그런 각종 책들을 약탈당했어요. 이제 의궤라고 하는 왕실 기록물도 이제 뺏겼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돌아와 있는 상태인데 반환이 아니고 대여의 형식으로 돌아왔어요. 프랑스 입장에선 자존심이 좀 상했나 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 그거예요. 그래서 병인양요는 언제 있었다? 1866년 강화도에서 이런 프랑스랑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얘는 이제 신미양요인데 신미양요는 1871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화도예요. 이게 교과서에 보면 깃발을 뺏겼다고 하는데 깃발을 뺏겼다는 건 어마어마한 수모거든. 미스터 선샤인 초반에 보시면 그 신미양요의 엄청 가슴 아픈 얘기가 좀 나옵니다. 어쨌든 두 번의 전쟁을 흥선대원군이 겪어요. 겪고 나서 척화비를 전국 곳곳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양 세력과 수교를 하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양이 뭐 저쪽 해가지고 그래서 절대 서양 놈들하고는 수교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1863부터 1873년까지 이제 하는데 고종이 뭐예요? 고종이 20살이 됩니다. 20살이 되면서 고종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명성황후 민씨였어요. 명황이 아니고요. 명성황후 민씨였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고종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시아버님께서 이제 나이도 드셨고 고종 주상께서 20살이 넘으셨는데 직접 정치를 하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죠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드디어 실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명성황후 민씨가 많이 역할을 하는데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습니다. 누구랑 맺어요? 일본이랑 맺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 강화 조약 아니고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 1876년이에요. 일본이 네덜란드하고 미국한테 당했던 걸 똑같이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라는 거에는 확실히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하지만 불평등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 대표적인 불평등 내용 뭐 있었냐면 되게 우리나라에 와서 영역을 이렇게 잴 수 있다, 측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말이 돼?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무관세, 여러분 알죠? 관세가 없으면 일본의 값싼 면직물들이 엄청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면직물 산업이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강화도 조약 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되게 좀 안 좋아지게 되었죠. 좀 가슴 아팠어요. 여기 보면 이 그림은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좀 약간 강제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여기가 강화 열무단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잘 몰라요. 아무튼 되게 무서운 그림이네. 자, 이 사람은 또 옥균킴이죠. 옥균킴인데 이제 김옥균이죠. 이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김옥균은 과거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20살 무렵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서양과 중국의 발달된 문화. 근데 일본이 지금 개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도와준다 그랬어. 일본군이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김옥균, 서광범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개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얘네들은 급진개화였거든. 급진개화는 뭐냐면 사상도 바꿔야 된다, 사상과 기술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반면에 이 사람은 김홍집인데, 김홍집은 사상까지 바꾸는 건 좀 오바야. 그러니까 동양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온건개화파라 부른단 말이에요. 온건개화파. 근데 이제 김옥균 쪽 급진개화파가 바라보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 4명. 자, 여기 보면 순서대로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순서라고 하는데, 이 4명이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킨 거지. 갑신정변은 언제냐면은 1884년,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이고 그때로 말하면 우정총국 이제 개국 새로 여는 거야. 이거를 찬스로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죽인 거지.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었던 거예요. 고종한테도 일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한 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군이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느낌이 이상한 거야. 누가 이상했냐면 명성황후가 생각하기에 이거 실패했구나, 일본 놈들이 개입돼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에 헬프를 쳐요. 그래서 청나라 군인들이 들어와. 청나라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놀란 일본 군인들이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을 비롯한 4명도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일본으로 도망가는데, 결국 김옥균은 일본, 중국 이런 데 도망다니다가 결국 잡혀서 죽게 되죠. 그 다음부터 고종은 개화의 개자만 들어도 너무 싫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모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동학농민운동인데 이거는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884년 갑신정변, 김옥균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